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 참 복잡하죠.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경기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핵심, 현재 경제 상황의 중요 포인트랑 또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점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내비게이터가 되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경제 분석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현재 거시경제 환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이게 실제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관점을 얻어가시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죠. 미국 물가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한 3.0% 상승으로 나왔네요.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 물가도 다 3%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다고는 하지만 연준 목표인 2%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 반응은 약간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3%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랄까 시장이 이걸 최악은 피했다. 약간 이런 안도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걷잡을 수 없이 치솟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요. 연준이 좀 공격적인 긴축보다는 점진적인 완화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연준이 아직 승리를 선언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은 아직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군요. 근데 그 휘발유 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올랐던데 이건 좀 부담 아닌가요? 물론 부담 요인이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주거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점이 있어요. 이게 좀 상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 둔화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안정될 거라는 기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이렇게 끈적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스티키하다고 하죠. 얼마나 천천히 내려올지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 속도를 가늠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단순히 한두 개 항목보다는 전체적인 둔화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끈적하게 내려오는 물가라. 네. 그럼 시야를 세 개로 좀 넓혀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한 3%대 초반 정도로 예상되네요. 선진국은 1%대 중반, 신흥국은 4%대 초반. 아주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약간 그런 온도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반등 국면은 이제 좀 지나고 이제는 각국 경제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상적인 속도, 그렇게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좀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갑자기 터지면 예상 경로가 좀 흔들릴 수 있죠. 네. 이런 좀 미지근하면서도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환경, 여기선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성장이 민감한 기술주나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 이쪽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가려내는 그런 선별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모두가 같이 좋아지긴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속도입니다. 연준뿐 아니라 유럽 22, 중국 인민은행 같은 곳들이 언제 또 얼마나 정책 방향을 바꾸느냐,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책 속도, 에너지 쪽도 한번 짚어보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한 60달러대 초반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가 더 오르지 못하는 어떤 공급층 요인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펙 플러스가 앞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좀 보내고 있고요. 미국도 원유 생산량을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산유국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크게 뛰지 않고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 경제 전반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낮으면 또 산유국 경제 불안이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지만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키죠. 지금처럼 한 60달러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면 운송비나 생산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상황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네요. 네, 한국은행의 입장은 일단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신중론에 가깝습니다. 물가가 목표인 2%로 안정되는 걸 확실히 좀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거죠. 하지만 동시에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해외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진 않겠지만 문을 살짝 열어둔 셈이죠. 그런 와중에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꽤 뚜렷하다는 소식이 있네요. 9월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고 특히 그 메모리 반도체랑 AI 서버 쪽이 좋았다고요. 이 부분이 현재 한국 경제와 증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특히 그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죠.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랑 2차 전지 주도로 사상 최고점 돌파를 넘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와, 코스피 사상 최고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중반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기도 해요. 수출은 잘 되는데 환율은 왜 이럴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강력한 달러의 힘,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죠.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감 같은 외부 요인이 원화 가치를 좀 누르고 있는 겁니다. 높은 환율은 아무래도 수입 물가를 올려서 국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언급되는 변수가 중국 부동산 리스크인데요. 그 헝다그룹 상장 폐지 이후에도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 부동산 문제는 이게 단기에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채권단하고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등 중국 정부의 관리하에 좀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요. 시장 전체가 막 무너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주택 판매 부진이나 자금 경색 문제는 여전해서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금융위기 전형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요.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여러 경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원자재 수요가 줄어서 관련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둘째는 중국 경제 전반의 활력이 좀 떨어지면 아시아 역내 교역이나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수나 투자가 부진하면 우리 수출에도 좀 부담이 들 수 있죠.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실제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시장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금리이라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천천히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 끈적한 물가 하락 국면이 핵심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초대형 기술주들보다는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제품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우량한 성장주, 이른바 퀄리티 성장주가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자료의 제안입니다. 또 거시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직접 받는 반도체 설계나 장비,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접근이죠. 한국 시장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 부근이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건 그만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유망한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재무적으로 좀 튼튼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위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바스켓 전략. 이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좀 주춤한다면 단기 급등 종목을 막 쫓아가기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것,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 쪽은 어떤가요?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만기가 긴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 만기가 길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함정이랄까 주의할 점은 물가가 2%까지 빠르게 안 내려가고 3% 부근에서 오래 머무르면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책금리 인하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 수익률 곡선 평탄화, 플라트닝이라고 하죠.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장기채에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긴 장기채보다는 만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기국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 위험을 방어해주는 인플레이션 연동채권, TIPS 같은 거죠. 또는 금리가 변할 때 이자도 같이 변하는 변동금리 채권, FRN 같은 것을 일부 섞어서 예상치 못한 금리나 물가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 이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중심은 중기채로 잡되 양념으로 물가 연동과 변동금리 옵션을 추가하자, 이런 거죠.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해외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환율 때문에 수익률이 깎일까 봐 걱정되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전부 다 떠안기보다는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적인 환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의 절반 정도만 환해지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만약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고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인다. 그때 환해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환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계속 좋다면 원화 가치도 점차 안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자재나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가가 지금처럼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여준다면 항공이나 해운처럼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 또는 일부 화학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골드는 지금처럼 금리는 점차 내려갈 것 같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환경에서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아주 높을 때는 이자 없는 금의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이게 낮아지면 가치 저장 및 위험 분산 수단으로 유용하거든요. 전체 자산의 한 3%에서 7% 정도, 이 정도를 금에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투자인데요. 앞서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국 투자는 좀 피해야 할까요? 직접 투자는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더디고 부동산 구조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국 내수 소비에 직접 베팅하거나 재무 상태가 불안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경기 변동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나 대만의 우량 IT 기업, 예를 들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같은 곳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아예 중국 외 다른 신흥국, 예를 들어 인도나 동남아시아처럼 자체적인 내수 성장 스토리가 강력한 곳으로 눈을 돌려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물가는 3%대에서 끈적하게 내려오고 있고 세계 경제는 3% 초반에 높진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유가는 공급 요인 덕분에 당분간 안정적인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국내 상황을 보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이 긍정적이지만 높은 환율과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과 불안 요인이 뒤섞인 복잡한 환경 속에서 결국 투자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균형과 선별, 그리고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너무 과감하게 베팅하기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퀄리티 자산을 중심으로 잡고, 이게 선별이죠. 금리 변화에 대비해서 중기 채권을 활용하고, 이게 균형이고요. 또 환율이나 특정 지역, 업종 리스크에 대비해서 투자 대상과 통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분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결국 리스크를 잘 관리하며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경제 동향과 투자 아이디어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덕분에 현재 상황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시나리오는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혹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정책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면, 이 전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와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지금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앞으로 시장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고민을 계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겠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